지표에 최근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수출,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가까이 수출액이 감소했는데 하반기에도 뚜렷한 반등의 기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첫 소식 김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총 459억 달러, 우리 돈 54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9.5% 감소한 규모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는 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 부진이 직격탄이 됐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0% 가까이 급감했는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2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국가별로는 우리 수출 교역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이 20%가량 줄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가 우리 수출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중 간의 여러 무역의 규모도 축소될 소지가 있고 중국의 여러 중간재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영향을 받는 것은 곧 한국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 회복세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의 업황이 단기간 개선될 여지가 없는 데다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대외 교역 환경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하반기 우리 수출이 반등할 만한 뚜렷한 기미를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하반기 전망도 좋지 않은 수출,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 결과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업종별로 하반기의 전망이 갈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먼저 부진이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어떤 게 꼽혔습니까? 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늘 하반기 산업 전망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철강과 반도체 산업은 부진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철강은 앞서 지난해 11월 발표된 전망에서도 부진이 예상됐습니다. 이런 전망이 나온 이유는 뭔가요? 네, 반도체의 경우 높은 수준의 재고가 가격 하락과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중국의 반독점 규제 압박도 악재로 꼽혔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철강 산업 부진 이유로 올해 중국의 강철 생산량 증가와 철광석 원료 가격 급등을 꼽았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많이 올랐어. 원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이익이 줄어드는 걸 감안하려고 생산량, 판매량을 늘려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전망이 좋은 산업들은 없습니까? 네, 자동차나 조선 산업의 경우 올 하반기 호조세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 판매량과 이익률 회복, 그리고 대형 SUV 신차 출시 등으로 하반기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조선산업의 경우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 불똥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런데 하나그룹 계열사가 화웨이와의 거래 물량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기업 샌드위치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지혜 기자. 먼저 하나 계열사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이 화웨이의 제품을 관련해서 새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국내 1위의 CCTV 생산 기업인 하나테크윈의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는 그동안 화웨이의 자회사로부터 공급받아온 시스템 반도체 물량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라고 방침을 최근 세웠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탑재하는 물량에 한해서인데요. 회사 측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을 의식한 결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윈의 상황을 보면 내수보다는 수출 물량이 더 많고 이 중에서도 미국이 주력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내 기업 중에서 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줄인 거는
첫 사례 아닙니까? 이게 나머지 다른 업계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드러난 사례로는 첫 사례인데요. 사실 삼성이나 LG 등 이 화웨이 제재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정보통신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기업 중에서는 박종호 SKT 사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웨이 거래 금지와 관련해 장비 쪽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단말기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적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중 무역 전쟁은 장기화할 것으로 본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기업들 고민이 좀 깊어지는 상황인데 정부의 대응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부도 외교부 산하의 대응 태스크포스, 그러니까 TF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드 사태 재현을 막겠다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섣부르게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보다는 개별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대기업으로서는 이제 자체적인 이제 미중 분쟁의 그런 동향 파악이라든지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정보의 파악이라든지 미중 분쟁에 따른 이제 자사의 수출 기회나 그 피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중 양쪽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게 엄정한 현실적인 상황인데요. 따라서 정부 차원의 대응은 앞으로 이제 미중 정상회담과 사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은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잇따라 중국에 공장을 세우며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김성훈 기자가 자세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중국의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완성차 업체와의 계약 조건으로 위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연간 전기차 73만 대 분량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올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창저우에도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LG화학도 난징에 있는 두 공장 외에 중국 지리자동차와 손잡고 공장을 하나 더 늘릴 계획입니다. 삼성 SDI도 시안 공장의 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배터리 시장인 중국은 오는 2021년 큰 변화를 맞습니다. 자국산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업체들의 최근 투자는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한 사전포석입니다. 일부에서는 보조금만 폐지되면 기술력을 앞세운 국내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배터리 기술은 중국에 비해서 조금 더 우수합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전반적인 면을 고려할 때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죠. 중국 전기차 시장은 내년 150만 대에서 2025년 580만 대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조금 폐지 이후 중국 시장을 향한 우리 업체들의 투자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필요한 법안을 처리 못하고 몇 달째 공전하고 있는 국회도 문제입니다. 보다 못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박 회장이 국회를 찾아서 경제법안 처리를 촉구했어요. 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오후에 국회를 방문해 5당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살아가기 팍팍함은 기업이나 국민들이나 모두가 마찬가지라며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서히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국회가 처리한 법안 126건 가운데 기업 지원 법안은 9건에 불과한 데 따른 겁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나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저희가 처한 경제 현실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강조했던데 이유가 뭡니까? 네, 박 회장은 원내대표들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17가지의 입법 과제가 담긴 보고서를 전달했는데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지금의 결정 체계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노사 갈등이 반복되는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탄력 근로제 개선을 위해 빠른 입법과 유연 근무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 활성화 이야기도 나왔죠. 네.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기업하려는 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업 승계 제도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산업, 핀테크 산업 등의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이렇게 나라 안팎의 경기가 나빠지면 투자자들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 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값이 연일치 솟아 금 시세가 1g당 5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2016년 이후 3년여 만에 최고가입니다. 금 한돈 가격은 19만 원을 넘어서 2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역대 최고가인 한돈당 28만 원 돌파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전반적으로 한 달 사이에 한 10% 이상 올라갔으니까요. 2011년 12월 기준으로 따지면 28만 원 VAT 별도가 국내 가격 기준으로는 그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3년 정도 본다고 그러면 저는 고가격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행에서도 골드바 등 투자를 위한 금을 사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수요 많은데 계약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물량을 못해서 5월달에 팔다가 못 팔았었고 현재까지는 못 팔고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에 금 등 안전자산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지난달 외국인들은 2조 9천억 원 규모의 국내 상장 주식을 순매도한 반면 상장 채권은 10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채권에만 투자하는 펀드 설정액은 지난달 115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년에도 성장률 자체가 지금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성장성에 대한 우려들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세계 경기 둔화 우려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안전자산 투자 선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광그룹이 총수일가의 개인 회사가 만든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제로 떠넘겨서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은 물론이고 직원들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박연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부터 좀 자세히 짚어보죠. 네,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이 당시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티시스라는 이 태광그룹 계열사는 휘슬링 락 골프장을 인수 합병하는데요. 이 골프장은 2011년 개장 이후 줄곧 적자를 기록했는데 합병 후 티시스의 실적까지 나빠지게 되자 이 김치 강매가 시작됩니다.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 기획실장은 이 휘슬링 락 CC에 김치를 생산토록 하고 이를 19개 계열사에 구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총수일가의 와인 판매 계열사를 통해 이 와인도 강매를 했는데요. 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95억 5천만 원어치의 김치와 46억 원어치의 와인이 판매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게 된 수익은 김치의 경우 25억 5천만 원에 달했고 와인도 7억 원이 넘었는데요. 모두 총수일가에 현금 배당과 함께 급여로 제공됐습니다. 자, 이 김치와 와인 구입 방법에도 좀 문제가 많았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김치와 와인을 구매하기 위해 지출 용도가 제한된 직원 복리후생비를 사용했고 판촉비, 심지어 일부 계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입한 김치는 의사도 묻지 않고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떠넘겼는데요. 김치만 살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 뒤에 집으로 배송하고 곧바로 차감하는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매된 제품의 가격도 정상이 아니었다고요? 네, 이른바 휘슬릭 락 김치는 종류에 관계없이 10kg당 19만 원에 판매가 됐는데요. 시중 판매되는 일반 김치와 비교하면 두세 배나 비싼 가격입니다. 이러다 보니 휘슬릭 락 김치의 영업이익률은 최대 56%까지 달해 당시 식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의 14배까지 높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고가로 판매된 김치가 품질은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예. 이 김치는 강원도 홍천의 한 영농조합에서 위탁 제조됐는데 해당 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기준이나 영업 등록, 설비 위생 인증 등을 준수하지 않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인의 경우도 계열사에서 구매할 때 정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데요. 2병에 10만 원가량 받았는데 시중 가격과 비교도 없이 구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공정위 제재 내용이 어땠는지도 간단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 사례는 사익 편취 규제가 도입된 후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첫 제재로 꼽히는데요.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우 경영기획실장 그리고 19개 계열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도 정착을 위한 자율 개선 기간이었는데 오늘부터 이 기간이 끝나고 당국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섭니다. 잘 지키지 않거나 개선 의지가 없는 사업장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권명진 씨는 오후 4시가 되자 컴퓨터 전원을 끄고 퇴근 준비를 서두릅니다. 지난해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권 씨처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직원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4시인데요. 이미 퇴근해서 비어있는 직원들의 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별도의 근무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고 추가 근무를 하려면 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주 한 차례 자율점검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1년간 계도 기간과 자율점검 기간을 거쳤고 당국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약 3,500여 개 사업장에 근로감독관들을 파견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정 기간을 이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시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법률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죠.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유용한 금융상품 중 하나가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당초 이 상품은 올해 말에 폐지될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논의 끝에 폐지 시점을 미루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상품으로 고액 자산가도 과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긴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란 점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 30만 원이 발생하면 일반 예적금은 세금 15.4%를 떼고 25만 3,800원만 주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 30만 원을 전부 받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가입이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입자는 4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나이대 분들은 특히나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또 많으시대요. 영업점에 찾아오면 직원분들이 다 안내를 해드린대요. 모르시는 분들도. 비과세 종합저축은 2015년에 생계형 저축을 승계하면서 가입 자격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올리고 가입 시한을 올해 말로 정했습니다. 가입자들이 공제받는 세금만 매년 3천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가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 한도까지 넣는 사람은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지원 대상자들은 5천만 원 못 채워요. 여윳돈이 5천만 원 없어요.
올해 폐지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연장 여부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평가를 맡겼는데 조세연은 일몰시한은 3년 또는 5년 연장하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고령 종합과세 대상자는 신규 가입을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장 어차피 오래된 제도이긴 하니까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떻게 세부적으로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에요. 이와 함께 조세연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정할 것을 기재부에 권고했습니다. 기재부는 조세연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관련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신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주요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이라고 합니다. 원래 살던 주민들을 내쫓지 않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모범 사례와 방향성을 고민하는 토론회 장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강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주민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도시재생에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자금을 부담할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주체가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공공 디벨로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지자체의 협조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다양한 관리 운영 주체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이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공감대 속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과거를 지키고 미래를 도모하는 사업임을 강조했습니다. 도시재생은 과거 토건적 개발 방식, 전면적 철거 방식에 대한 어떤 성찰에서 비롯된 공동체를 보존하고 역사를 보존하고 주민의 삶을 보존하는 과거의 어떤 도시를 황폐화하는 것에서부터 매력을 더함으로써 관광객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리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범 사례로는 주민자력형 모델을 도입한 창원과 사람과 환경, 문화가 살아있는 전주, 그리고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여수의 도시재생 사업 등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첨단 제조업을 통해 도시 생태계를 회복하고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사례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앞서 보신 올해 도시재생 심포지엄에서 선정된 우수 사례들을 오수영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 기자. 네. 먼저 소개해 줄 곳이 어딘가요? 네, 전북 전주입니다. 현재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구도심 100만 평을 재생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예. 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경기장을 숲과 광장, 또 미술관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고요. 과거 추억 속의 카세트 테이프 공장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예. 전주의 가장 큰 경쟁력은 낡고 오래된 것들입니다. 한옥마을뿐만이 아니라 오래된 경기장이라든지 오래된 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전주의 오래됨을 전주답게 만드는 거, 이게 도시재생. 자, 전주에도 관광 인프라와 도시재생을 연결한 이 사례도 눈길을 좀 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곳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수 한려동인데요. 과거 여수역이 있던 곳이라서 한때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인데 여수 엑스포역이 생기면서 지금은 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예. 여수시는 한려동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모일 만한 공간을 새로 조성해서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또 밤바다를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난 걸 계기로 주변 주거지역 정비에도 나섰는데요. 권오봉 여수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과거에는 그냥 밀집된 상가였습니다. 여기에 이순신 광장을 조성을 하고 또 해양공원에 많은 이런 이벤트, 축제라든가 또 낭만 포차, 버스킹 이런 걸 저희가 기획한 프로그램들 유치함으로써 아주 좋은 관광지로 오늘 많은 그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최근 도시재생의 트렌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 사업이 중간에 좌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의견 수렴은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경남 창원시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1세대 때는 지자체가 주도했지만 2세대에 들어서는 주민이 출자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중심이 됐고 3세대에 접어든 지금은 사업 초기 설계부터 주민이 직접 기획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예.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참여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도시 재생을 하는 사업 과정에 있어서도 성공 여부가 달려 있고 또 재생 사업이 끝났을 때 그 이후에 이 지속 가능하게 그 공간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게 있어서 결국은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도시재생으로 새롭게 태어난 공간이 지속 가능하려면 모든 참여 주체들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 유료 할증료가 3개월 만에 5단계에서 4단계로 한 단계 낮아집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선 유료 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 기준으로 편도 최고 61,200원에서 49,200원으로 인하됩니다. 한편 국내선 유료 할증료는 변동 없이 4단계로 최고 5,500원의 가격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담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북부와 충북, 경북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예상되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서울과 대구의 아침 기온 18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26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예상되고요. 특히 대구는 31도까지 치솟으며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얇은 겉옷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수원과 대전의 낮 기온 28도, 청주 29도로 낮 동안 몹시 덥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8도로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낮 기온은 25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는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 31도로 한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요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모레는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이번 주말에도 전국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